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 합격 사례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 발표들이 이미 다 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 합격들도 이미 다 발표가 났고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수조사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어서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홍보 영상에도 좀 올려놓았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외고 학생이죠. 이인근 외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학생인데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학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고 학생이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조금 꿈은 높은 편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학교에 가기에는 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의고사에서 수학의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일찍 판단을 하고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했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 경우에는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의 최초 합됐어요, 이번에. 근데 지금 내신이 외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내신 5등급 후반이었고요.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나중에 파이널 수업 들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해서 자기 역량을 굉장히 잘 쌓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의 학생은 명문대를 최초합할 수 있는 좋은 예로 하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특목고 다니는 자제분이 있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좋은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3관왕을 한 학생입니다. 네, 홍대 법학과랑 외대 행정학과랑 그리고 덕성여대 글로벌 융합 이렇게 세 개를 다 동시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이 친구는 요 인근 여고 학생입니다. 당연히 합격생인데요. 지금 여기 수능 보시면 4, 5, 3, 5, 1이죠. 그래서 4, 5, 3, 5, 1이면 사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개 학교를 정시로 가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신도 지금 4등급 중반대인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나 학종으로도 사실 불가능한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을 논술로 합격했다는 게 이제 이 친구가 논술에 이제 좋은 성과를 보여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인근에 반가운 논술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가운 논술 때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때까지 계속 제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늘 이렇게 설명회나 합격자 분석에 참여하신 이유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가지고 우리 자녀의 사례도 맞을까 생각해 보시려고 오셨을 텐데 그렇게 확인해 보기에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입니다. 네, 여러 사례를 좀 다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외고 학생, 일반고 학생, 재수생, 그리고 또 뭐 남학생 이렇게 제가 저한테 연락 온 학생들 중에서 좀 다양성을 고려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합격 수기를 좀 부탁한 4명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경제학과와 그리고 인하대 사학과를 최초합했죠. 근데 앞에 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2학년 겨울방학 요때 시작한 학생들인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5월부터 수강을 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다니던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수능 그 재수학원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 앞에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시작점이 늦은 편이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 이 학생의 합격 수기에도 이제 밑줄을 그어 놓은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뒤늦게 시작한 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을 2개씩 들으면서 진행을 했던 학생이거든요. 매년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의 그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학생들은 조금 시작점은 늦었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다 집중해가지고 자기의 모티베이션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경우에는 내신은 3등급 후반이었고 그 다음에 수능이 3, 4, 4, 1사였거든요. 근데 3, 4, 4, 1사로는 사실
정시로 단대 경영이나 문화재 사학과가 어렵죠. 그래서 원래 그 현역 때 5등급 대인 학생이었는데 좋은 성과를 냈고 본인도 되게 만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학생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숭실대 사학과에 재취업한 학생인데요. 숭실대 사학과가 3명 뽑아요. 근데 이제 3명 뽑는 거면 굉장히 적게 뽑는 거거든요. 논술에서도 대부분 2자릿수 이상 뽑는 학교들이 많은데,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에서 이 친구한테도 좀 합격 수기를 받아보면 좋겠다 해서 좀 부탁을 했었었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이 뭐냐면, 논술 수업이 끝난 그 다음날 다시 쓰기를 꼭 했었고, 다시 쓰기를 그런 못했던 주에는 꼭 그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 수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논술도 일반적인 공부와 같다,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뭔가 신춘문예 같은 그런 식의 글쓰기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도 교과 영역의 일부분으로서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걸 합격생의 목소리로 좀 체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온 거는 3학년 여름방학인데요. 그 이전에 다른 학원을 좀 다녔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시작을 3학년 1학기 때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이 여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정말 눈에 띄게 질문한 복습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도 4, 5, 3, 5, 1, 이 친구의 경우에는 6월, 9월까지는 이 정도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불수능에 영향을 정말 제대로 받은 학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학생들의 예시는 제가 이제 저한테 합격 수기를 보내줬던 학생들 위주로 좀 하나하나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 수기에 이미 실려 있으니까 화면에서 잘 안 보이셨을 경우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전수조사 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 온 학생들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합격 수기 중에 있었던 학생이 지금 포함해가지고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논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해봄직한 전형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가장 와닿으실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아까 그 외고에서 서강대 사회과학계에 재취업했다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하고 세 번째 학생은 아까 합격 수기에는 없었던 학생들이죠. 모든 합격생들이 다 합격 수기를 쓰는 건 아니니까 합격 수기 쓰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은 모두 다 이대를 합격을 했죠. 이대 경제학과, 그 다음에 이대 불어불문학과 최초학입니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 6을 맞췄다라고만 공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국수, 영사 이렇게 4개 영역을 봤을 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원래 정시 집중으로 하려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2대 파이널 수업만 들었던 학생이에요. 마지막만 왔던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한 사례는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게 유형편 수업들인데, 이 유형편 수업 때부터 들었던 학생들인데, 저 두 번째 학생은 좀 예외적으로 2대 파이널 수업만 들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합격했던 이유는 경제학과이기 때문이에요. 2대 경제학과는 3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정시 중심으로 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파이널만 온 건데요. 원래는 불수능 이전에 6월, 9월에서는 1, 2등급을 계속 봤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시로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학생이었죠. 그래서 국어도 1등급이고 수학도 1등급인 학생이었는데 불수능의 영역으로 국어가 3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2 받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넣어놨던 논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시 집중이었기 때문에 논술을 유형편부터 차근차근 한 학생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미리 그래도 혹시나 보험으로 원서를 넣었던 것을 불수능의 영향으로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린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다 2학년 기초편은 여름방학 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형편들은 다 지금 시작하는 2학년 겨울방학 때를 얘기하고 대부분 다 유형편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합격 시기 중에서 저런 학생도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로 인서울을 하는 그 컷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명단은 그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표한 올해 이제 정시 예상 컷입니다. 이제 여러 학교들에서 예상 컷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육청 산하에서 어떤 구체적인 점수 분포가 아니라 합격자들 그 비율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두 번째 칸 합격자 분포의 비율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이 4% 정도까지가 1등급이고 11% 정도까지가 2등급이고 23% 정도까지가 3등급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 지금 광명 삼가 보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이십니까? 네. 밑에서 두 번째 칸의 광명 삼가가 지금 백분율이 79에서 83이죠. 이거는 지금 17%로부터 상위 누적으로 했을 때 17%에서 21% 정도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수능 백분율로 봤을 때 3등급 대이거든요. 그래서 3333이어도 3등급 되고 보통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3등급일 리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4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 4, 2 이거나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가톨릭대나 아니면 경기대 정도 합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일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 표 보시는 방법이.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아까 이거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교육청에서만 사실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는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통합수능이 되고 나서는 보통 3, 3, 2, 2 이거나 아니면 2, 4, 2, 2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 누적으로 20에서 23% 안에 있는 상위 한 3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정시로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이 학생들, 지금 여기가 수능이거든요. 그리고 순서는 국수 영탐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교육청에서 발표한 정시 인서울 합격 컷 기준 등급으로 보면 저 맨 위에 있는 3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정시로는 인서울이 불가능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로는 이제 최저를 맞춰서 원하는 학교를 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능에서 국수 영탐탐이라고 아까 제가 숫자로 공개한 등급의 순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수학이에요. 여기 보시면 1, 2등급이 있나요? 학생들 중에? 없어요. 그쵸? 근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저 첫 번째 학생은 심지어 국어가 1이잖아요. 수학이 1, 2등급 맞기 어려운 만큼 국어도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국어를 1등급 받을 정도의 학생인데도 지금 수학이 몇 등급이죠? 5등급이죠. 근데 저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대 경제학과 합격한 학생은 수학을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정시 중심이니까. 그리고 합격의 비율도 수리논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보면 두 번째 칸이 다 5, 5, 5, 4, 5, 6도 있죠, 심지어. 근데 이제 이게 문과 고3 학생들의 사실 정시에서의 요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4등급이 나오면 3학년 6월에 수학이 5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좀 반영해서 보시면 이 상황이 좀 문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최저를 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학생 이대 불문과 세초학인데 3학 6 맞춘 거죠. 수학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학생, 홍대, 외대, 덕성여대 아까 그 세 개 다 붙었던 학생도 홍대가 3개 합 7이거든요. 국수, 영탐 4개 중에 3개 합 7. 그래서 수학 빼고 맞춘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3개 합 8이요. 그리고 외대가 2개 합 4니까 사탐 하나하고 지금 영어 3으로 맞춘 거죠. 이렇게 수학이 4등급, 5등급, 6등급이어도 나머지 등급들을 가지고 서울 중상위권 이상 혹은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는 걸 이 친구들이 참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내신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요. 내신이 애들이 대부분 다
3점대, 4점대, 5점대, 뭐 공개 불가도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좀 공개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밝힐 수 없어요. 끝까지 얘기 안 해준 학생인데요. 이 학생들 다 사실은 3, 4, 5, 6등급대인 학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시로도 교과로도 가기 어려운 인서 이상의 학교들을 이렇게 합격했다는 점이 논술을 잘 활용한 좋은 예로 보시면 대단히 이제 오늘 잘 좋은 정보나 방향성을 얻어가게 되시는 게 아닐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숙명여대 법학과 예비 5번으로 추가 합격한 학생도 봐주시면 지금 3, 4, 1, 4, 5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로 인서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 서울여대 합격한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밑에 보면 단국대 경영 최초합한 저 두 학생들도 봐주시겠어요? 진 땡땡 학생하고 김 땡땡 학생, 이 두 학생인데요. 이 두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들도 지금 보시면 단국대는 정시로는 20%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예요. 특히 과가 경영이라면 더더욱 나설 거고요. 근데 이제 논술로는 사실 최저가 없습니다. 단국대가. 최저가 없는 데다가 최저가 없는 정시로도 인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3, 40대 1에 육박하는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격 사례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될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에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동기를 잘 부여해주는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이제 이 사례들이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이남대 국제통상 최초합을 한 송땡땡 학생도 보이세요? 밑에서 한 3번째 줄 정도에 있는 학생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는군요. 다들 약간 인상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읊어드리면 여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미충족했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최저 있는 학교들도 다 지원을 할 만큼의 등급이 나오던 학생이에요. 근데 6개 학교 중에서 최저 없는 학교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충족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해서 간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서울여대에 합격한 두 학생 역시도 6개의 학교들 중에서 4개 정도의 학교를 최저를 미충족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논술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죠. 근데 좋은 결과를 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그거를 좀 잘 자녀에게나 아니면 본인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정시 합격선과 연동해서 좀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이미 이제 홍영용 소장님께서 그 입시 얘기와 관련한 설명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논술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만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통합 논술 시대의 논술의 효용성은 바로 이 표준 점수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요. 표준 점수의 공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준 점수는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풀게 되는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 체계라는 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입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를 제가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정시 분석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올해 2024 수능과 관련해서 이것도 수원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정보입니다. 평가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보시면 저기 지금 수능에서 국어를 엄매를 선택한 학생의 최고점은 150점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화자를 선택한 학생의 최고점은 146점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1등급인데도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4점이나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단지 수학을 잘해서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등급 받기가 어렵다,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1등급이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매를 선택한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시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의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걸 그럼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식으로 점수 체계를 만드느냐. 더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을 인정해주겠다 이거거든요. 표준점수 체계가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분산을 다 고려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이유는 어려운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점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과보다는 이과가 표준점수라든지 백분율에서 등급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러합니다. 수학도 보시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2024에서 1등급이 최고 점수가 지금 148점이죠. 근데 지금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137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문과인 학생, 이과인 학생의 차이가 11점이나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시에서.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예년보다 그렇다기보다는 문이과 통합체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상 엄매라든지 미적을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최고점의 한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점수체제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1등급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등급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규 분포상으로 누적으로 상위부터 계속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정시로 좀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학년 때 등급과 3학년 6월의 등급에 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런 지점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주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언매 미적을 선택하잖아요. 언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취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는 체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정시에서 되게 좋은 그런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논술을 보시면 논술의 효용성이 훨씬 더 와 닿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설명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요걸 좀 목표로 삼고 온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문과 논술 수능 최저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시로 인서울만 하려고 해도 23%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거는 사실 그냥 평균적으로만 보면 3333이거나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3인 가능성이 별로 적기 때문에 2433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인 경우에는 사실 문과 학생들이 1, 2, 3등급이 받기 어려운 점수 체계라는 것도 표준점수 체계를 아까 보여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로는 이렇게 여유 있는 최저 조건으로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관건이죠. 올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고대일 거예요. 근데 지금 고대를 보시면 고대는 4개 합 5 고대 경영은 엄청 높죠. 그렇죠. 엄청 높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고대 경영은 아마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고대 인문 같은 경우에 4개 합 8이죠. 그러면 2222이거나 아니면은 수학 2등급 받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2321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문이과 학생들은. 그 정도 되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시로는 2321 정도면 사실은 고대는 어림도 없죠. 고대는 4% 안에서도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퍼센테이지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정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이니까요. 그래서 1111 정도 선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정시에서는 지금 논술에서는 이렇게 222 정도 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상위권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논술에서도 3개합 5, 6, 7, 8인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정시뿐만 아니라 최저 맞추기도 어려운 불수능 시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인 학교들도 또 있다는 점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논술은 정시와 다르게 이렇게 여유 있는 최저를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사례를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최저가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인하대, 광운대, 아시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한양대, 연대까지요. 이 학교들은 다 지금 최저가 없죠.
한양대, 영대도 최저가 없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지만. 근데 이런 학교부터 아니면 두개합 4, 5에 해당되는 외대나 동국대, 학생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대, 경희대, 숙대 이런 학교들도 다 두개합 4, 5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게 이제 논술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논술은 지금 시작해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과나 종합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쌓아온 점수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정시는 수학을 3등급 안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20%안, 평균 3등급 안으로 들어야 인서울을 할까 말까 한다는 점이 되게 포인트잖아요. 그거하고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논술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시작해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되게 명료하게 드러나 있죠. 요거를 잘 확인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면 가천대, 서울여대 한개 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합격사를 보여드렸을 때 수능 최저 조건만 4개씩 미충족한 학생들도 서울여대는 되게 합격했던 이유가 이렇게 최저가 여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어가 5이고 수학이 5이어도 됩니다. 사탐 하나, 3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특히나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불수능에서. 영어가 그 보통 절대 평가일 경우에는 1등급이 한 7%까지 나오는데 올해는 4.7% 정도 나왔거든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영어가.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 3은 사탐 하나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이제 논술에서는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가 평균 3.5를 넘어서면 사실 교과 전형으로는 인서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사실상 어려워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래도 아주 드물게 세특에 따라 가능성이 주어질 여지가 조금 있긴 하죠. 너무 좁은 분위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논술은 3, 4, 5, 6 등급도 다 가능하죠. 물론 논술도 논술 100인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는데요.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6등급, 7등급, 8등급에서는 감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 5 정도에 되는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1, 2등급은 2년 6개월 열심히 해서 교과나 학종으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거고, 3, 4, 5등급들은 논술로 지금부터 남은 11개월 동안 해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능 평균 3등급 이하,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통합수능 시대의 표준점수 체계에서는 사실 3등급 받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3등급 이하는 사실 정시로는 인서울이 어렵지만 논술로는 가능하죠. 아까 하나 3인 학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2개합 5인 학교들도 있었고, 2개합 7인 학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다면 인서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점. 요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급대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 따라서 논술의 활용도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합격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제 수능을 당일날 좀 미끄러질 것을 보완으로 원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정시로는 재수 방지용으로 넣고 논술로는 희망대학용으로 넣고 혹은 명문대 진학용으로 넣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3333 이하로 나오는 학생들은 6논술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내신이 3.5가 넘어가거나 6월 모의에서 3333이 넘어가는 학생들은 6논술을 가지고 이제 상향과 적정과 안정을 분배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등급대에 따라서 논술의 활용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합격자 세대 분석에서도 이거 또 의미있게 봐주셔야 되는 거는 대체로 유형편부터 논술을 시작한다는 점에 있어요. 아까 근데 그 합격 수기 써준 학생들의 예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1트 시작한 학생들은 주 1회 한 4시간 정도를 하는 거를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뒤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연습량을 채워야 되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점,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요 세 개를 되게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 A, B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고3에게 사실 플랜 A는 수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안 한 학생이 있긴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 학생 중에서 지금 여기 가톨릭대 국문학과 최초학한 학생 보이십니까? 이 친구는 지금 수능 안 봄 이렇게 돼 있죠. 이 친구는 논술로 가톨릭대만 썼는데요. 나머지 학종으로 지방대를 합격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거나 논술로 가거나, 왜냐하면 정시나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종이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톨릭대도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수능을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논술에 몰입한 학생이었거든요.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런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금 정도의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초 연습을 좀 쌓아놨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시 위주로 수학으로 변별력을 내는 대학과 학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A는 무조건 수능 공부가 되어야 하고요. 우선은 플랜 B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수시 6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거고요. 불수능에 따라서,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능에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수시 6개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11개월 동안, 지금으로부터 11개월 동안 수능 중심으로 하되 주 6일, 근데 주 1일은 논술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내신 대비를 하셔서 6, 7, 8까지는 만들지 않는다. 이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지금 시작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형편부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논술 수업이 보통 크게 세 덩어리로 보면 유형편과 대학 분별 수업과 그다음에 대학별 수업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든 대학들에서 자주 출제하는 빈출 유형들을 학습하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빈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8개로 나눠 놓았어요.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입장 선택, 자료에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8개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분류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개 유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6개 유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요 정도 맥락 안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논술을 출제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마스터하면 어느 대학을 대비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6월을 그 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 어디 학교 쓸지가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아직 어디 쓸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논술을 쓰는 학생들은 아주 드물게 한두 장을 상향용으로 쓰는 거지 대부분은 6논술이나 아니면 학종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3개 이상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3개에서 6개까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빈출 유형을 연습해 두는 게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죠. 그래서 6월달에 여기 대학별 여름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별 여름 특강을 6월달 학평에 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 반을 나누는 거거든요. 저희가 상위권반, 중위권반, 인서울반 이렇게 그렇게 나누기 전까지는 3개에서 6개까지 논술 원서를 쓸 거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반드시 나오는 그런 빈출 유형을 마스터하는 걸로 기본기를 다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6월 학평을 본 걸 가지고 상위권 4만 6을 맞춘 학생들이 보통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대, 서강대, 중대, 이대 이런 데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2개학 4, 5를 중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저를 못 맞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권이라고 하는데요. 6월 학평을 보고 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대학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같은 최저 조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약간씩 유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분류하고 비교하고 설명만 내고 어떤 학교는 평가하고 문제 해결하고 입장 선택만 내고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개에서 6개까지의 원서를 쓴다 했을 때 다 연습을 해두더라도 그렇게 기본기를 쌓은 상태에서 자기가 맞춘 최저 조건 안에서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나한테 더 잘 맞는 유형인지를 탐색하는 기간이 이 여름방학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탐색을 끝내고 나면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저하고 해요. 왜냐면 9월 둘째 주에 이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학교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확정해서 원서를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대학별 수업으로 수시 1차, 2차 파이널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원한 학교의 문제만 푸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치 커리큘럼을 바라보시고 요양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래도 11개월 동안 주 1회씩 굉장히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조건을 못 맞췄더라도 인서울 이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을 못 맞추더라고 하더라도 정시로 어렵고 교과로 어렵고 학종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러한 연습 기반에서 다져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 유형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8가지 유형 중에 성대가 100분에 이렇게 3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분류형, 두 번째 문제가 자료 해석형, 세 번째 문제가 입장 선택형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100분에 3문제를 내요, 성대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여기는 동국대. 동국대도 100분에 3문제를 내지만 동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기술하시오는 저희가 평가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이런 것도 평가형이죠. 근데 저기에 보면 세부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든지 여기 3번 문제에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비교형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8개 중에서 아까 성대는 자료 해석형, 분류형, 입장 선택형을 내는 거고 동대는 이렇게 비교형이나 설명형이나 평가형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학교별로 좀 선호하는 유형의 차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대학 분별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 맞는 학교를 탐색하느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수업은 4시간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1년치 커리큘럼을 보셨고 그렇다면 한 해 한 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수업 진행은 4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작점이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출 유형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형과 관련된 논술을 학생을 직접 하게 하고 그리고 첨삭을 진행하고 그 푼 문제에 대해서 해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첨삭 부분인 거죠. 강의하고 첨삭. 강의의 경우에는 독해와 개요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왜냐하면 요즘의 논술은 예전처럼 자기견해형 그런 식의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재심은 분석형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국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독해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하지만 독해만 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문장을 써보는 연습이 누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요 작성이나 예시다방 하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첨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독해와 개요 작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한 내용을 실제로 풀어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1대1 첨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점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연하지 않게 논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이에요, 상담. 아까 그 합격 사례에서 보셨지만 하나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자기한테 맞는 학생을 잘 탐색했거나 그러한 것들을 잘 맞아들어간 여러 가지 운적인 요소가 잘 맞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강사가 상담을 충분히 해가지고 학생 스스로도 탐색하고 판단하지만 강사가 제안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걸 잘 활용했을 때 적합한 학교를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첨삭 시간에 이 상담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첨삭을 제가 1대1로 직접 하기 때문에 매 시간 그냥 바로 첨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공부는 어땠니? 이렇게 하면서 첨삭이 진행되니까 매 시간 입시 멘토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는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게 공부 그 동기도 부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수업이 4시간이지만 사실은 강의와 첨삭과 상담이 매시간 이루어지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경험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입시 멘토로서의 수업의 역할도 논술 수업이 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입시 멘토 말씀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상담 시트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매월 그 모의고사 등급뿐만 아니라 이 정도 모의고사 등급이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논술 성적을 매 회차 평가를 해서 제가 기록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제안을 해주고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의 수시 카드를 어디 써야 될지 안내를 하는 거죠. 이게 매 시간 1대1 직접 첨상과 입시 멘토로서의 역할이 누적되기 때문에 가능한 제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서 쓰기 전, 9월 둘째 주 이전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엑셀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해서 이제 원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또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체계적인 독해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거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논지만 파악하고 주제만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견해형 글쓰기가 아니라 분석형 글쓰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어 시험에서 객관식에서 나올 법한 그 내용들을 논술에서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독해 분석의 틀을 제공을 해주고 이걸 계속 훈련을 하니까 논리적인 독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지 학생이 이걸 가득 채워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함축들을 가지고 어떤 기본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분석들은 아니고요. 분석 철학에서 대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습적 글쓰기 교과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국어 비문학에 대한 독해력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논술과 사탐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는 학생 너가 알아서 해 논술만 하자 이게 아니라 최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드려요. 이거는 이제 제 사실인데요. 제가 맨날 열정적인 강의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열정적인 강의가 뭘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이 길어지다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미지도 좀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건 매 시간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동영상 촬영의 한 부분을 캡처해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복습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논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복습까지 한다는 거는 그러한 방향성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되도록 여기 와서의 4시간에 다 완성하고 갈 수 있게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용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석 시에 활용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까 체계적인 독해에 대한 제 분석 틀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구체적인 개요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시문 분석 같이 하고 칠판에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같이 채워가면서 개요 작성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이제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사의 권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위압적인 태도나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교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신뢰를 쌓았을 때, 라포를 쌓았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수업 따라가면 내가 되겠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과 1대1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개요와 독해법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2개 정도 개강이 됩니다. 이제 일요일 오후반하고 월요일 저녁반이에요. 그래서 이 2시간을 개강하는 이유는 매번 이제 제가 1년을 총으로 했을 때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개강 반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2개 반으로 시작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 개설이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조건들, 내신이라든지 수능,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수학 성적 이거를 고려해서 보셨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런 에너지의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게 꾸준한 연습으로 플랜 A, B를 다 하시려면 지금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제한하는 시간은 우선 이 2시간대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두 분이 또 계시는데요. 두 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질의응답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도 받아서 얘기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지금 얘기가 충분히 안 됐거나 조금 더 궁금한 지점이 있으면 그때 또 저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선생님 뒤에 계시니까요.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